러닝이랑 실제 실무에서 트랜스퍼 러닝을 활용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습을 좀 주로 하면서 어떤 식으로 실무에서 트랜스퍼 러닝을 써야 될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실습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트랜스퍼 러닝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VGG라든지 레슨넷 모델 기반으로 거기서 일정 부분에 대한 레이어를 저희가 문제를 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것들이 잘 분류가 돼서 나오는지, 분류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필요할 텐데 이 데이터 자체가 좀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라 가지고 해당 데이터는 이 줌에서 제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유출되면 안 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료 데이터인데 유출되면 안 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강의를 듣고 있는 줌으로만 이거 데이터를 공유 드릴게요.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실습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오늘 실습할 내용이 치아 데이터예요. 치아 데이터. 치아 데이터는 건 뭐냐면 세 가지로 나누겠죠. 정상 치아, 그리고 부패한 치아, 그리고 이미 치료됐던 치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영상 데이터를 오그멘테이션을 하고 이 오그멘테이션한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의 VG라든지 레슨넷 기존 프리트레이닝 모델에 인베드해서 다시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 트레이닝 시킨 걸 가지고 그 세 가지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는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지금 속속 들어오고 계신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후반부에 들면 들수록 이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스코프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점점 수강생분들은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은 이게 한번 들어보면은 다들 좋은데 이제 후반부 내용이 훨씬 실무에 적용하기 좋은 튜토리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 들어오시니까 좀 아쉽긴 한데 일부 수강생분들한테 제 강의평을 들었을 때는 그래도 뭐 대학원 어떤 강의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있다는 얘기도 해주신 분들이 일부 있으셔가지고 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트랜스퍼 러닝 저희가 기존에 이제 배웠던 여러 가지 모델들 있잖아요. CNN부터 뭐 레슨넷, VG넷 그리고 여러 가지 모델들 어떤 조사를 봤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실무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이제 되게 대세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기존의 트랜스퍼 러닝이 이제 기존의 이미지 이 모델에서만 활용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언어 모델에서 다운스트림 타스크를 다르게 정의하고 그 프리트레이닝 모델, 버트라든지 GPT, 뭐 그리고 코버트,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들을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론들이 2년 전부터 이제 자연어에서도 이제 각광을 받게 되었어요. 버트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나오면서 자연어 중에서도 이제 다운스트림 타스크만 따로 정의해서 실무에서 버트나 GPT, 그 트랜스포머 모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이 2, 3년 전부터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미지 쪽에서는 이제 트랜스퍼 러닝 기법들이 진작부터 사용하게 되었죠. 사용되게 되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 저번에도 드렸지만 그 피처 익스트랙션 레이어랑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가 딱 구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트랜스퍼 러닝을 실무에서 이제 활용하는 법문들을 여러분한테 공유하는 시간을 이번 세션을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생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생겼을 때 제일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똑같은 게 뭐냐면 어떤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얼마큼 되느냐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어떤 딥러닝 모델을
빨리 만들어 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어디까지 가지고 있지? 그리고 내가 지금 바로 빠르게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POC라는 거는 한두 달 안에 어떤 정도의 퍼포먼스를 가진 결과값을 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시간과 돈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어떤 것들을 할 때. 근데 저는 시간은 많은데 돈이 좀 협소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학습을 통해서 학습 시간을 늘려가지고 어떤 꼴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돈은 많고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은 돈을 주고 어떤 솔루션을 사서 제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것들을 딥러닝 모델링 관점에서 한번 대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델 트레이닝 문제, 트레이닝을 시키려면 일단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미지잖아요. 이미지들이 엄청 필요하죠. 근데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거는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에서 이미지를 확보해야 되고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에 부하를 주지 않은 형태로 이미지에 대해서 많은 양의 이미지를 확보해야 된다. 근데 많은 양의 이미지, 트레이닝 이미지를 확보한다고 문제가 끝나냐? 그건 아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이제 트레이닝 할 수 있는 환경, 인바로먼트가 조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면 GPU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 리소스가 확충이 되고 거기에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발 환경들이 갖춰져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이나 뭐 업체에서는 뭔가 빨리 하라고만 하지 그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고 문제를 접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뭐 일부 유수의 기업들 많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클라우드 업체를 제외하고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딥러닝 프로젝트 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 확보의 문제인데 데이터 확보,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어떤 결과값을 원하는지 기존의 이제 현업이나 비즈니스 담당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확보의 문제라든지 향후에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재트레이닝을 하거나 학습에 대한 워크로드를 설정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봐보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현업에서 트레이닝이 가능한 데이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업무 시스템 중심으로 데이터가 보관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제조업이라든지 금융업 경우에 이제 기존의 이제 IT라는 것들은 업무 시스템을 지원하는 형태의 서포트 조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이 업무 시스템 중심으로 데이터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가능한 데이터가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있다고 한들 업무 시스템에 부하를 주지 않는 형태의 데이터 확보 방안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그 업무 시간이 아닌 업무 외 시간에 엣지 형태로 그 데이터를 추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그 데이터가 있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잘 풀어내려면 어떤 형태로 데이터 트랜스폼을 해야 하고 어떤 형태로 오그멘테이션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정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모델링해서 어떻게 문제를 정의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와 워크로드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딥러닝 모델로 어떤 효과나 어떤 파워풀한 성능을 보장할 수 없겠죠. 그런 것들이 선행해서 확인돼야지만 딥러닝 모델은 엄청 이제 어떻게 각 딥러닝 모델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제 인베드 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뉴럴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한다 하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많은 트레이닝 코스트를 잡아먹고 인프라 코스트도 많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가 과연 맞는 거냐 틀린 거냐를 빨리 우리가 분별하고 빨리 현업에서 그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트레이닝 시간 때문에 그걸 빨리 확인할 수 없다면 문제는 더 심화되겠죠.
그래서 이제 딥러닝 프로젝트를 제가 많이 해본 경험으로는 무조건 이제 POC 타입으로 선행적으로 확인해야 될 체크 포인트들을 점검하고 그것들을 선행해서 확인하면서 그때 가장 중요한 게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프리트레이닝 모델에 일부 학습 데이터를 인베드해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럼 트레이닝 시간이 엄청 빨라지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값을 가지고 평가 기준을 정립해서 이 정도의 결과값이 기존의 레가시 프로세스의 어떤 프로세스보다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게 입증되면 그때 이후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때 이후에 대용량의 어떤 여러 가지 인프라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적인 자원들을 들여서 또 유수의 업체와 함께 실제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일반적인 딥러닝 이제 프로젝트의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일단 뭐 제약적인 인프라 리소스를 고려해서 빠르게 실험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트레이닝 시에 데이터에 대한 고려가 일단 필요하고 그래서 초기에는 일단 저희가 미니 배치 형태로 학습을 해서 성능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 싶으면 풀 배치로 전환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모델 체크 포인트 설정과 어얼리 스타핑 설정을 통해서 베스트 모델을 추출을 하고 중간에 이제 학습이 끊어질 것을 대비해서 에폭 넘버 리스토어링이라는 작업들을 이제 수행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왜 이게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멀티 GPU로 이제 트레이닝 할 때 멀티 GPU로 트레이닝 할 때 웨이트에 대해서 쉐어드 메모리의 영역에 저장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멀티 GPU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환경이라면 트레이닝이 끊길 리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인프라를 관리하는 팀들은 그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체계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딥러닝 엔지니어인 제가 그런 것들을 일단 가이드를 하고 서포팅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이드를 해주지만 그래도 예측치 못한 어떤 과부하 때문에 가끔가다 이제 멀티 GPU 연결들이 끊기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트레이닝이 멈추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멈추는 현상들이 나타나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왜냐면 멈추면 다시 처음부터 학습하게 되면 시간이 엄청 걸리니까 기존에 이제 끊기기 전까지의 학습 결과를 아스에 저장하는 형태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런 구조적인 설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딥러닝 프로젝트를 한 9개 정도를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도적으로 테크니컬 아키텍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할 때 고려사항이 상당히 이제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야 하느냐. 솔직히 이제 뭐 딥러닝이라는 얘기가 제가 2015년부터 딥러닝을 했지만 2017, 알파고가 나오고 2017년부터 각광을 받게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딥러닝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 뭐 하이 퍼포먼스를 낼 만한 어떤 서비스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딥러닝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도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2017년에 챗봇이 한참 각광을 받았는데 챗봇이라는 것들이 딥러닝 챗봇으로 이제 발전하고 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과연 고객한테 어떤 이점을 줬느냐. 그게 장애가 난다고 했을 때도 고객이 어떤 그러니까 장애가 나도 그냥 잘 못 알아듣겠다고 해도 고객이 그냥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2년 전부터인가 1년 전부터인가 나왔던 인공인간 AI 휴먼이라는 분야도 그게 고객한테 어떤 이점을 준 건가요? 저는 챗봇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존의 프로세스에 엮여서 기존의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그리고 어떤 반도체 공장에서는 그 수율과 요율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증대시키거나 이런 식의 어떤 획기적이고 확장적이고 되게 어떻게 보면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의 어프로치는 많지 않지 않았나 딥러닝을 활용해서. 근데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보면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게 왜 쉽지 않냐면 기존의 업무 부서와 이제 딥러닝을 뭐 도입한다는 업무 부서에
이견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기존의 부서들이 힘이 세거든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딥러닝을 하는 부서들이 그걸 증명해내야 됩니다. 증명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설명 가능한 것들을 이제 기존 부서에서 말하는데, 설명 가능하도록 설명을 해줘도 기존 부서는 들으려고 하지 않죠.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휴먼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걸 기술로 바라보면 안 되고 상대방 입장을 헤아리고 바라봐야지만 이 딥러닝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저는 직접 체험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딥러닝을 프로젝트 한다 그러면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딥러닝을 이제 쓰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 빠르게 적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빠른 트레이닝 타임을 무조건 필요하게 되면 GPU가 무조건 필요한데 돈이 많이 들고. 근데 이게 왜 이게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빠르게 모델을 검증해서 효과적인 어떤 최적화된 어떤 해결책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이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관점과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IT 시스템을 바라보는 관점은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한데 지금 신기술이라든지 디지털 혁신에서 IT 시스템을 바라보는 관점은 혁신입니다. 혁신. 근데 안정성과 혁신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근데 기존의 IT 시스템은 안정성과 신뢰성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혁신을 하는 부서에서는 빠르게 뭔가 개선하는 포인트를 찾고 그것들을 빠르게 실험해보고 싶은 거죠. 이 두 개의 의견이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딥러닝을 프로젝트하는 저에게는 되게 난감한 부분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빠른 해결과 대응을 원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퍼러닝이라는 게 뭐냐면은 높은 정확도를 기존의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인베드함으로써 짧은 시간 내에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 분야의 유명한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이게 트랜스퍼러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미 학습한 문제와 다른 문제를 풀 때도 밑바닥부터 스택을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기존의 프리트레이닝된 모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빠르게 성능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샤르트의 표현을 좀 인용하자면 거인의 어깨에 서서 학습을 하는 것이다. 거인의 어깨에 서서. 그렇죠. 컴퓨터 비전에서 말하는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거는 주로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사전 학습된 모델이라는 것은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와 비슷하면서 사이즈가 큰 데이터로 이미 학습이 되어 있는 모델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큰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은 오랜 시간과 연산력이 필요하므로 관례적으로 이미 공개되어 있는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임포트해서 거기에 일부분을 학습을 해서 우리의 도메인의 문제에 맞게 커스텀 해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 포인트들을 일단 살펴보고 이제 내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이제 파인튜닝 스코프를 정의하는 겁니다. 파인튜닝 스코프. 그렇죠? 파인튜닝 스코프는 뭐냐라고 보면은 저희가 피처 트랜스퍼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컨볼루션 풀링,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CNN 구조인데 인풋 레이어가 있다고 치면은 컨볼루션 풀링 레이어 자체는 피처 익스프레션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뒷단에 서포트 매스를 태워서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분류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기에 부분이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인 거죠. 이 구조로 봤을 때 우리가 어느 부분, 어느 레이어를 파인튜닝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인튜닝 스코프를 어디까지 볼 거냐라는 관점으로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되겠는데요. 기존의 컨볼루션 풀링,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기존의 앞단에 컨볼루션 풀링만 사용하고 뒷단의 컨볼루션 풀링 쪽 부분을 파인튜닝 스코프로 잡겠다라고 할 수도 있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파인튜닝 스코프입니다. 실전에서 저희가 이런 파인튜닝 스코프를 잡고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사용해서 트랜스퍼 러닝을 할 때 주의사항들을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용어적으로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프리트레이닝 모델은 뭐고 파인튜닝은 뭐고 트랜스퍼 러닝은 도대체 뭐냐. 이게 다 유사한 어떤 스코프의 용어인데 트랜스퍼 러닝을 하려면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봤다시피 파인튜닝 스코프를 정해서 기존의
뉴럴의 아키텍처 중에 일정 부분을 다시 재학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용어적 정의를 여러분이 잘 하고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데이터와 어떻게 보면 딥러닝은 데이터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죠?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확인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앰비규티, 이 데이터의 모호성을 먼저 확인을 하고 우리가 데이터의 스코프를 먼저 잡고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를 선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정형 데이터 분석에서는 EDA라는 부분이고 그렇죠? 시계열 데이터로 봤을 때는 컴퓨터 매트리스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이미지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미지상에 우리가 진짜 그 이미지 분류태기에서 그 이미지가 우리가 과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타겟 이미지면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호성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옵티마이저 할 때는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적 함수를 어떻게 두느냐 그 로스 펑션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옵티마이제이션 펑션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로스 펑션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거를 이제 CNN으로 바꾸고 얘기하자면 레이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 뒷단의 분류 문제냐 아니면 구분 문제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찌끈보이드냐 소프트 렉스냐 이런 거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모델 검증 방안들이 제각각 수립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면은 모델 검증 방안은 현업에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현업 사이드에서는 딥러닝에 대한 기술적인 어떤 용어도 모르고 딥러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기술자들이 같이 가서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검증 방안을 같이 수립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긴 하죠.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를 수집할 때 모델 검증 방안도 같이 수립하는 게 일반적인 딥러닝 프로젝트에서는 선행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럴넷 아키텍처를 일단 검토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뉴럴 아키텍처의 계층적인 특징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CNN 같은 경우에는 컨볼루션 베이스가 픽처 익스프레션 레이어가 있고 클래시파이어라는 이 구분적인 독립적인 컴포넌트들의 이질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분리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죠. CNN에서는. 그렇죠? 이러한 딥러닝 모델의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가 하이어로피컬한 피처의 익스트랙션을 스스로 학습한다는 부분인데 이 계층적인 특징을 학습한다.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층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특징을 수출하도록 학습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 층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특정 데이터셋, 특정 문제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스페시픽한 피처들을 추출해내도록 하는 고도화된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앞단에 있는 계층들은 다른 데이터셋의 이미지들을 학습할 때도 대사용이 가능하다는 부분. 그래서 이 친구들을 프리트레이닝 모델로 사용해서 프리징을 시키고 뒷단의 계층, 클래시파이어 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문제를 맞이할 때마다 새로 학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파인튜닝 스코프를 잡을 때 제너럴한 특징을 추출하도록 하는 부분들을 일단 고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특징을 추출하도록 하는 부분만 파인튜닝을 해서 파인튜닝에서 트레이닝을 실시해서 그 문제에 맞게끔 재구성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학습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신키라는 친구의 2014년 논문에서 이제 이 트랜스퍼 러닝이 출몰하게 되는데 예, 시초 트랜스퍼 러닝 시초죠. 만약 첫 번째 계층에서 추출된 특징이 일반적인 특징이고 마지막 층에서 추출된 특징이 구체적인 특징이라면 네트워크 내에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 내에 어딘가에 그 일반적인 수준에서 구체적인 수준으로 넘어가는 일반적인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논문에서 많은 논문을 봤잖아요. 저 지금까지 본 논문만 한 30편 이상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리뷰를 하면서 지난번 강의까지 한 논문들이 우리가 살펴본 CNN 모델의 논문들을 봤을 때 컨볼루션 베이스 그 중에서도 낮은 레벨의 계층, 인풋에 가까운 계층일수록 제너럴한 특징들을, 제너럴한 피처들을 우리가 추출한 거고 그와 반대로 컨볼루션 베이스의 높은 레벨의 계층들을 클래시파이어 부분보다 앞단에 여기 계층이라고 치죠. 여기 인풋에 가까운 여기는 얼리고 여기 계층들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이고 구체적이고 아주 스페시픽한 특징들을 수출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전 학습된 모델을 이제 나의 기존의 사전 학습된 모델들을 이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딥러닝 프로젝트에 맞게 재정의를 하려면 원래 모델에 있던 클래시파이어를 없애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하죠. 이 클래시파이어를 없애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리고 내 목적에 맞는 새로운 클래시파이어를 추가를 해요. 그죠? 여기 클래시파이어를 교체를 하고 그 후 마지막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나의 모델을 이제 뒤에 나옵니다. 세 가지 전략이. 세 가지 전략 중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파인튜닝을 시키면 됩니다. 그 세 가지 전략이 뭐냐 하는 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파인튜닝 스코어 정의할 때 전략별 특징이 있습니다. 전략 1은 전체 모델을 새로 학습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 뭐냐면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팩본이라고 했죠. 팩본을 사용한다. 팩본을 사용해서 에어를 교체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 방법은 뭐냐면 프리트레이닝 모델에 그 뉴럴넷의 구조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내 데이터셋을 맞게 전부 재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조만 사용하는 거고 전부 데이터로 재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고 못해도 한 2, 3개월 걸려요. 왜 2, 3개월 걸리냐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데이터만 확보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정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데이터만 확보하면 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지 데이터는 데이터를 확보한다고 끝이 아니라 데이터를 확보한 다음에 우리가 추출하고자 하는 키 밸류 값, 어노테이션 스콥이라고 있습니다. 어노테이션 스콥을 정의를 해야 돼요. 키 밸류 쌍들을 뭘 뽑을지. 그리고 어노테이션을 해야 돼요. 어노테이션 타스크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확보된 건 시작에 불과하고 그 이미지 중에 우리가 어떤 키 밸류, 어떤 사물, 어떤 대상을 뽑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데이터에 대한 작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모델을 밑바닥에서부터 새로 학습시키는 것이므로 큰 사이즈의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컴퓨팅 연산 능력을 위해서 많은 인프라 리소스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컨볼루셔널 베이스의 일부분을 고정시킨 상태로 나머지 계층과 클래시파이어를 새로 학습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이제 언급드렸듯이 낮은 레벨의 계층은 제너럴한 특징을 추출하고 높은 레벨의 계층은 구체적이고 특이한 특징을 추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사용해서 우리는 이제 뉴럴넷의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재학습시킬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주로 만약 데이터셋이 작고 모델의 파라미터가 많다면 오버피팅이 될 위험이 크거든요. 그래서 많은 계층을 건들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게 파인튜닝 스코프를 그렇게 잡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데이터셋이 크고 그에 비해 모델이 작아서 파라미터가 적다면 오버피팅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파인튜닝 스코프를 좀 넓게 줘서 더 많은 계층을 학습시켜서 내 프로젝트에 더 적합한 모델로 발전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전략에서는 전부 다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전략에서는 앞단의 이 부분은 프로징을 시키고 올리고 뒷단에 어차피 얘는 클래시파이어를 새로 갈아 끼고 여기를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어를 재정의하는 거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 3에서는 컨버전 베이스는 고정시키고 클래시파이어만 새로 학습시키는 거죠. 얘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보다 극단적인 상황인 거죠. 왜냐면은 컨버전 베이스는 건들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피처 엑스큐션 메커니즘으로 활용하고 클래시파이어만 재학습시키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이제 컴퓨팅 연산 능력이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데이터셋이 너무 작을 때 그리고 풀고자 하는 문제가 프리트레이닝 모델이 이미 학습한 데이터셋과 매우 비슷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고양이 문제는 굳이 여러분들이 재트레이닝 안 하고 기존에 레슨넷이나 VGNet이나 뭐 이런 거 그냥 갖다 써도 거기에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태그셋 중에 보면은 개고양이 학습된 데이터니까 그렇게 활용하셔도 돼요. 굳이 학습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냥 프리트레이닝 모델 갖다 쓰면 되고 근데 마지막에 클래시파이어의 구분값만 클래스를 2개로 두는 거죠.
이게 약간만 수정하면은 개보양이 풀린다는 걸 이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모델 생성에 모델 생성 시에 그 데이터 도메인을 먼저 확인해 주셔야 돼요. 모델 생성할 때. 이게 뭐냐면 데이터가 이제 어떤 데이터 도메인이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분류가 돼 있고 어떤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범죄를 풀고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먼저 체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CNN 베이스의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사용할 때 되게 중요한 점은 이전의 학습 내용들을 모두 잊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러닝 데이트를 작게 줘야 됩니다. 러닝 데이트 자체를. 러닝 데이트를 많이 주게 되면 기존의 학습한 내용까지 전부 다 엎어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실문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전 학습 모델이 잘 숙달되는 가정하에 아주 작은 러닝 데이트를 학습을 시킨다면 CNN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너무 빠르게 너무 왜곡시키지 않고 원래 학습되어 있던 지식을 잘 보존하면서 추가로 학습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거는 작은 레네이트를 사용한다는 거는 이거예요. 프리티엔의 모델이 잘 학습되었다는 가정이 있을 때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프리티엔 모델이 우리 기존의 도메인 문제와 상충되고 이 프리티엔 모델이 잘 학습되거나 아니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전부 다 재학습을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러닝 레이트를 높게 줘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을 하시면 안 되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고를 확장해서 내가 이제 만약에 딥러닝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기존의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활용해야 되는데 프리트레이닝 모델에 정의된 클래스 분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게 잘 학습된 프리트레이닝 모델이 주변에 없다라고 하면 프리트레이닝 모델에 부도만 쓰고 전부 데이터를 재학습시키고 러닝 레이트는 높게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트레이닝 환경에서는 작은 러닝 레이트는 일단 수렴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로컬 미니마의 발휘 확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선택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여러분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정의했는지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는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학습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이제 저희는 체크 포인트를 주는 건데 러닝 레이트 설정할 때 주의할 점. 러닝 레이트가 너무 클 때 그러니까 최적의 값으로 수렴하지 않고 발산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오버슈팅이라고 합니다. 오버슈팅. 그리고 러닝 레이트가 너무 작을 때 일단 수렴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로컬 미니멈에 빠진 확률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러닝 레이트, 요새는 근데 이게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 러닝 레이트를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체크업을 안 해요. 오토ML로 그냥 확인해버려요. 하이퍼 파라미터 자체를. 오토ML로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을 해가지고 그 중간값을 찾고 중간값에서 일정 부분 레인지를 가지고 조금씩 변경시키는 방법론이 요새 트렌드예요. 네, 그렇게 아시면 돼요. 러닝 레이트를 잘 찾는 방법은 따로 없지만 러닝 레이트를 잘 찾기 위해 도와줄 수 있도록 데이터들을 전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각각의 데이터들의 값이 너무 많이 차이 날 경우에 이게 러닝 데이터를 잘못 설정할 때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작업을 할 때 이 딥러닝 모델을 만들 때 저는 이제 많은 프로젝트를 했지만 누구 한 명이 멱살 잡고 끌고 가야 됩니다. 기술자 중에 정말 기술을 잘하는 친구가 그러니까 주로 제가 많이 멱살 잡고 끌고 갔었는데 모든 프로젝트에서 그 사람이 아키텍처도 정리를 하고 그 사람이 업체에 대해서 핸들링도 하고 실제 그 사람이 실전 아키텍처도 그리면서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죠. 저도 뭐 그렇게 한다고 월급 더 주는 거 아니라서 그렇게 딥러닝 프로젝트를 9개나 했지만 뭐 조직에서 받는 보상은 거의 흡사하다고 봐도 무방한데 뭐 그런 것들을 바라고 일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처들을 스케일링합니다. 피처 스케일링에서는 노멀라이제이션, 스탠다이제이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잖아요.
표본과 표본들의 값을 모두 0과 1 사이의 값을 변환하는 방법. 스탠다이제이션은 표본들의 값을 가우시안 분포의 값으로 변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레스넷과 VCG 16에서 트랜스포러닝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레이어 분리가 일단 가능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레이어 분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오픈된 프리트레인 모델이 상당히 많아요. 오픈된 프리트레인 모델들이 많다는 건 문제 정의를 하고 프리트레인 모델들이 다 많다는 건 문제 정의를 하고 프리트레인 모델을 계속 합숙한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갖다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풀리 커넥트 레이어, 컨볼루션 레이어, 인풋부터 이렇게 와서 컨볼루션 하고 풀리 커넥트 레이어 타고 아웃로스 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확대 포인트를 어디까지 가져갈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이닝 스코프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끊어야 될지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고, 실전에서는 되게 재밌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레슨 아키텍처를 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레슨 아키텍처를 많이 안 쓰더라도 레슨에서 백본인 다양한 아키텍처를 많이 써요. CNN에서는. 그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딥러닝이 되게 혁신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혁신의 선봉을 섰다고 하지만 딥러닝을 모델들을 실전 레가시 시스템, 그 운영 시스템에 안정성을 준용하면서 삽입을 시키려면 딥러닝 모델 중에서도 안정성이 보장된 아키텍처를 백본으로 가져가는 게 유효합니다. 유효하다고. 유의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고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아키텍처 많은 레퍼런스가 하고 사용된 아키텍처를 가지고 그걸 준용해서 학습하는 거지, 훨씬 기존의 프로세스를 위배하지 않고 딥러닝 모델을 탑재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실전에서 제가 많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꼈던 거고요. 그래서 레슨의 아키텍처를 백본으로 구성한 아키텍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문제 정의를 새로 해서 기존의 레슨을 백본으로 하고 레이어들을 좀 교차해서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델을 서비스에 맞춰서 구현하려면 현실 세계에서는 도메인별 데이터 디펜던시가 선행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동떨어진 데이터를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데이터에 대한 스코 문제니까. 그래서 전체 모델을 새로 학습한다 라는 건 뭐냐면은, 이 방법은 레슨에서 구조만 사용하면서 실제 데이터셋에 맞게 전부 새로 학습하는 거죠. 그죠? 이건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노테이션 스코프가 중요하죠. 제가 얘기 드렸듯이. 왜냐면 전부 재학습시켜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만 가지고 끝이 아니에요. 그 데이터 중에 추출한 키밸류 값들을 다 발라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추출하고 어떤 걸 분류할지도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노테이션 스코프이 중요하고, 생성된 이미지 분류 모델을 통해서 자동으로 배치 어노테이션 수행을 병행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이미지에 대한 프리프로세싱의 일정이 빨라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액티브 러닝입니다. 액티브 러닝. 액티브 러닝이라는 것들이 오토 어노테이션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거든요. 오토 태깅 할 수 있는 방법론. 액티브 러닝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기존의 초기 학습을 이걸 통해서 해요. 이걸 통해서 모델을 만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최적의 모델을 만들지 않고 중간 정도 만든 모델을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인베드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좌표값들을 택게끔 그 모델을 걸어줍니다. 배정들. 그러면 걔가 키밸류 값들에 대한 어떤 유효한 위치를 프레딕션을 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범위만 육안으로 측별해서 조금씩만 변경해주면 그게 오토 태깅, 오토 어노테이션이거든요. 그게 바로 액티브 러닝의 기법입니다. 기법이에요. 이거는 실전 딥러닝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성능 향상을 위해 모델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레슨넷, CNS 결합을 하는 모델을 쓰고 그 조인트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웨이트 서메이션을, 다수의 이미지 모델의 결합을 통해서 웨이트를 웨이트 썸을 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성능
평가를. 성능 평가 기준도 그럼 달라져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딥러닝 2년 전, 2, 3년 전에 그런 트렌드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트렌드는 유지되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단계 두 번째는 소리질 함수, 펑션을 계산을 해야 돼요. 소프트웨어에서 펑션 함수. 그러니까 마지막 출력층에서 전 단계에서 추출된 피처 벡터를 n개의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이제 n개의 범주로 분류하기 위해서 배치된 폴리파이트 레이어와 소프트웨어 함수, 분류 문제 소프트웨어 함수로 구성된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가 소프트웨어 함수로 통해 나온 확률 분포와 정답 분포 사이의 오차를 계산해야 됩니다. 소프트맥스 확률값을 사용한다는 거는 손실의 함수가 그냥 소프트맥스 함수를 쓴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분류에 사용되는 액티베이션 펑션 자체가 소프트맥스 함수고, 이건 모든 입력 시에 영향을 받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프트맥스 함수의 뒷점이 지수 함수로 되어 있어가지고 오버플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범주가 너무 많아지면 오버플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근데 그러니까 이건 자율주행차를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율주행차를 할 때. 근데 자율주행차를 할 때도 그래서 그 어떤 그 클래시파이어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다중 클래시파이어를 씁니다. 어떤 템플릿 매칭에 기반한 그 어떤 그 인바로먼트를 먼저 보고 거기에 맞는 클래시파이어를 써가지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죠. 모델을 교체를 하기도 하고 클래시파이어 고치를 하기도 하고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모델에서 n개의 아웃풋을 출력한다면 이에 맞춰 n개의 서로 다른 로스를 뽑아낼 수 있죠. 그죠? 여러 개의 로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조인트 트레이닝이냐 얼터네이트 트레이닝이냐가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인트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로스를 하나의 값으로 더해서 최종 로스로 사용하는 훈련 방식이에요. 모델이 여러 개라는 거죠. 모델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로스 펑션이 다층적으로 설계될 수도 있고, 뉴럴넷 아키텍처 마지막 층의 아웃풋을 채널 단위로 잘라가지고 서로 다른 역할을 부여한 구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채널이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게 하려면 이에 맞게 로스 펑션을 재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채널 단위에 서로 다른 역할 단위의 로스 펑션의 부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토탈 로스로 갈지 말지는 바로 어떤 역할을 각 채널이 수행하냐, 동일한 역할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서메이션을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로스가 이제 로스 1, 로스 2, 로스 3, 로스 4, 로스 5를 더해서 서메이션 해서 가져가는 부분인데, 이 조인트 트레이닝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개의 로스를 더해서 모든 타스크들을 한 번에 학습하는 방식이라서 엔드 투 엔드 러닝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수의 이미지 모델의 이제 결합 시에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이와 같이 조인트 트레이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수의 모델로 하나의 타스크를 처리할 때 최종 모델 평가 및 성능 측정에 관련해서 재정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전 딥러닝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저도 아직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나온 트렌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헤드넷과 버트도 결합을 해요. 그 아키텍처가, 그리고 OCR 이미지의 경우도 OCR 이제 모델, 딥러닝 모델을 써서 OCR, 옵티컬 캐릭터 리코그나이션 할 때도 이미지 모델과 언어 모델을 사용해요. 논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논문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존에는 이제 CNN이면 CNN, 비전이면 비전, 레슨된 모르게 나가다가 이제는 막 합종 연행이 되고 있어요. 합종 연행. 여기에서 좋은 거 여기서 사용하고, 저기서 좋은 거 저기서 사용하고, 언어와 이미지 믹스하고, 음성까지 믹스하고, 막 이렇게 믹스처 모델이라고 하죠. 그런 쪽으로 2019년부터 계속 논문들이 2019년 후반부터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하지 않으면 되는 형태로 지금 진화하고 있다고 보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트를 이렇게 이제 아까 토크나이저 한 것들을 버트로 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레슨에서 막 학습한 레슨넷 152, 152는 개칭 레이어를 제가 레이어라고 말씀드렸죠. 이미지 학습한 레이어를 통해서 요거와 요거를 해서 어노테이션을 잡는 거죠. 클래스 스코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논문들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버트도 프리트레인 모델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여기 레슨넷을 앞단에 쓰고 버트를 뒷단에 배치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클래스 스코어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따라서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에 있는 대상들을 자연어로 서술할 수도 있고요. 그죠? 자연어를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모델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형태죠. 2년, 3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근데 버트 모델을 학습하다는 건 아마 중고 버트 모델도 웨이트 로드를 사용해서 프리트레인 모델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로드 버트 파인튜닝 모델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시면 버트 프리트레인 디렉토리라고 해서 여기 기존의 버트 모델을 이렇게 정의된 것들을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책을 쪽 가보시면 요새 트렌드는 파인튜닝 모델, 그러니까 프리트레인 모델을 사용해서 재학습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텐서플로우 허브에서 이렇게 백본 관련된 이런 버트 관련된 이런 프리트레인 모델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다운로드만 받으면 되거든요. 아파치 라이센스로 다 제공입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세상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봤고 어렵나요? 오늘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실전 뒷면이 근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현재는 이제 트랜스포러닝 시대는 아니고 이제 더 나아갔죠. 이건 이제 2020년, 2019년 이제 트랜스포러닝이 비전 쪽에서는 2010년부터도 트랜스포러닝이 나왔고 NLP나 버트,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다운스트림 타스크가 나오게 되면서 2019년부터도 저기 NLP 쪽에서 트랜스포러닝이 나왔는데 그렇게 트랜스포러닝이 안 나온 건 강화학습 분야고 지금 현재는 트랜스포러닝의 합종 연행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합종 연행.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예제를 잠깐 보시면 제가 사이트 알려드릴게요. 예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제가 그걸 다시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그 예제 실습을 잠깐 해보고 이제 저희가 본격적인 이제 실습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데이터 파일을 다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잠깐 공유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트랜스퍼 러닝 요걸 한번 눌러보세요. 요걸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서 주로 봐야 될 부분만 설명드리고 이거 실행하면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봐야 될 부분만 설명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거 차용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문제잖아. 기존의 걸 그냥 써도 되는 거지. 뭐 굳이 러닝 할 필요가 없이 그럼 불러와서 클래스만 두 개로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모바일 넷으로 불러왔어요. 이미지 넷을 해가지고. 불러오는 방식, 이게 텐서플로우에서 이런 식으로 불러오거든요. 불러와서 거기에 대한 이미지 배치에 대한 피처 셋들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베이스 모델을 거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 트랜스폼을 하고 거기에 맞게 트레이너블 펄스라는 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트레이너블 펄스라는 거는 모델 파라미터를 더 이상 업데이트하지 않겠다. 이거를 모델 프리징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얘는 펄스인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안 하고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거니까 그쵸?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이어를 적용하고 한 개의 아웃풋을 댄스레이에서는 한 개의 아웃풋을 출력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컴파일러라든지 여기에 대해 여기 댄스 레이어가 이게 중요해요. 프레딕션 레이어가 클래스 레이어 댄스 1. 그러니까 댄스 레이어를 통해서 개냐 고양이냐라고 분류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커스터마이제이션 포인트인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뒤에
이게 실전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치아 이미지를 주고 트레이닝을 하는 것들을 같이 해볼 텐데요. 그게 이제 실습이 1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미리 한번 눈으로 좀 보시고 어떤 것들을 커스텀해야 되는지를 같이 점검을 하고자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5분을 먼저 좀 쉴 텐데 5분 쉰 다음에 해야 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5분을 쉬고 진짜 실습을 할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실전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과 의사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하긴 하는데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5분 쉬고 5분 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또 뭐 다녀오셔야 되니까. 그러면 저희가 5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과정은. 요 과정이 좀 길어가지고 앞에 좀 먼저 쉴게요. 네, 55분에 실습을 제대로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돼요. 질문. 참 제가 이제 오늘이 5회차고요. 다음 주까지만 하고 어, 다음 주가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종료하려고 합니다. 뭐 다음 주에는 비전 트랜스포머는 제가 그 콜앱으로 만든 파일들은 GitHub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이제 어떻게 이미지 결합 모델들 이후로 이제 모바일 넷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에피션트 넷이라든지 이런 이미지 결합 모델들을 좀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일, 앞에 나오는 파일은 제가 이제 너무 커가지고 깃허브에서 렌더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죠? 카카오톡으로 공유드렸거든요. 거기서 카카오톡에 공유된 거를 어떻게 올리는지 좀 먼저 알려드리고 실습을 좀 진행하려고 해요. 여기서 파일을 노트 업로드로 하시면 돼요. 제가 그러니까 아직 55분이 안 됐구나. 55분 되면 할 텐데, 그냥 제 파일을 로컬에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뭐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그 로컬에서 실행하면 시간 하나도 안 될 거니까. 받으신 다음에 제가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노트 업로드로 해가지고 올린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실행하면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공유 드릴 때 얘는 치아 이미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치아 이미지가 필요해서 여러분한테 다시 제 컴퓨터에 있는 치아 이미지 이 파일을 여기 이제 치과의사들하고 프로젝트 했던 내용인데 이제 이전에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치아 식별이라고 해서 뭐 이게 썩은 거냐 아닌 거냐 뭐 정상이냐 이런 것들 구분하기 위해서 해봤던 거라서 요것들은 이제 여러분들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네,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고 어디 유포는 하지 말아주세요. 혹시 오늘 강의는 좀 어떠셨나요? 어려우셨나요? 오늘 이게 실전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궁금하다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설문조사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실전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사용되는지를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55분부터 진행할 건데 여러분들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바로바로 얘기해 주셔요. 그래야지 제가 빨리빨리 봐드리니까. 그리고 참 여러분한테 공유 드릴 게 있는 게 제가 아까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사용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사이트가 허깅페이스라고 있어요. 허깅페이스 가보시면은 모델이라고 있어요. 모델. 이 모델 이쪽 부분에 이게 다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들이에요. 그리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뭐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스피치 리코그니션, 오디오 클래시피케이션 다 있어요. 프리트레이닝 모델들이. 참 좋은 세상. 이 프리트레이닝 모델들이 뭐가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고 싶으시면 허깅페이스 가셔가지고 여기 스페이스를 가보시면 여기 제로샷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거 있어요. 보시면 이 프리트레이닝 모델이 뭘 하는지 여기 딱 얘 눌러보잖아요. 로딩이 걸리긴 하네요. 걸리는데 얘가 뭐 하는지 보면 여기 보면 캣 파이트 클럽 99잖아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로 여기 눌러보면은 이거를 이 인풋 이미지를 해가지고 얘가 예측을 한 거예요. 아, 얘가 제로샷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이 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심심하실 때 스페이스에서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뭐 눌러보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대략 봐도 모르는 것들은 넘어가시고 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 이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박스 블러하는 거구나. 블러 처리하는 거네.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이런 것들 한번 올려보셔도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되게 많아요. 재밌는 얘기들이. 저는 허깅 페이스를 많이 참조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참조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일단 제가 제가 드렸던 제가 드렸던 아이파이썬 노트북을 로컬로 다운받으세요. 일단 다운받으시고 제가 제공해드렸던 데이터도 다운받으세요. 이 덴탈 이미지 데이터 다운받으시면 다 다운받으신 다음에 됐습니다. 얘기하시면 제가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덴탈 이미지 점 집하고 제가 아이파이썬 노트북 카카오톡에 공유 드린 거를 여러분 PC에 뭐 다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되셨으면 다 되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진행을 좀 해볼게요. 이게 오늘이 벌써 5회차고 다음 주가 마지막이네요. 음.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운 받고 계신 거죠? 다운. 다운 받으셔야 돼요. 실습이 중요해요, 실습. 이거 하시면 여러분이 그 회사에서 뭐 하라고 할 때 이거 그대로 쓰셔도 돼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대로 쓰셔서 하셔도 돼요. 일단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뭐, 좋습니다. 받으셨어요? 아유, 뭐, 하느님 뭐, 저희가 남도 아니고, 저작권 제가 뭐,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때? 요새 솔직히 말해서 코드가 오픈소스도 많고 활용할 수 있는 코드들이 널려 있어가지고 조금만 그 코드의 기반한 메커니즘만 이해하시게 되면 금방금방 적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으셨죠? 받으셨으면은 다 이제 제가 이제 제 여기까지만 하고 받으셨으면은 음, 자, 같이 보시죠. 잠시만요. 이게 어떻게 해보냐면요. 자, 여기까지만 되는 거 확인하고 이제 본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그렇죠? 저는 이거 클릭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로컬 환경이 있어요. 로컬 환경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파일, 노트 업로드. 그럼 여기 파일 선택이 있어요. 파일 선택하셔가지고 여러분 다운로드 받은 거 있잖아요. 클릭한 다음에 열기, 열기. 이거 업로드 돼요. 업로드 되면서 콜앱이 뜹니다. 떠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되셨으면 되셨다. 안 되셔도 안 됐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금 다 보셨죠? 여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다시 보고 싶다. 모르겠다. 뭐 이러면은 저한테 빨리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좋아요. 파일, 파일, 파일이에요. 노트 업로드, 노트 업로드. 여기까지 가셨죠? 노트 업로드. 형우님, 여기까지 파일 선택.
해서 다운로드 받은 거 클릭하시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형님? 여기까지. 다운로드 선택하고 여기까지. 열기 누르시면 돼요, 열기. 열기 누르면 자동으로 떠요. 형님 되셨어요? 그럼 이게 떠요. 됐어요. 형님 됐으니까. 나머지 분들 다 되신 거죠? 형님처럼 얘기해 주시는 게 저는 좀 감사해요. 왜냐면 이 주말에 여러분들 다 얻어가야 되는데 항상 근데 이게 동영상이 녹화되고 제가 녹화를 해놨으니까 녹화되고 있으니까 집에서 또 하셔도 되겠네. 그래서 일부러 얘기를 안 하시나? 동영상에 녹화해서 제가 됐습니다. 됐으면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코드를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 정의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 정의를 먼저 하고 우리가 뭘 할 건지를 좀 리뷰를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자, 제가 지금 VGG 165하고 레슨의 모집을 실습을 할 거예요. 근데 실습할 때 뭐냐면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제외하고 실습할 때 커스텀 데이터로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출력이 1000개잖아요. 우리 출력 값을 3개로 줄일 거예요. DK. 부패했냐? 정상이냐? 치료된 거냐? 키워드 된 거냐? 이런 거. 그러니까 데이터의 특성을 확인했는데 이 디렉토리 구조가 레이블링을 대신하게끔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이미지를 압축을 풀 거예요. 풀게 되면서 우리가 이 테스트 트레인 분류 체계를 준용해서 이 각각의 폴더에 맞게 데이터를 세팅을 자동으로 하게끔 파이썬 코드가 짜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커스텀 포인트를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적용 데이터를 점검한 후에 데이터셋에 대한 클래스 분류에 대한 고려를 하고 그리고 뉴럴네트 아키텍처를 한번 확인하고 커스텀 포인트를 어디를 붙일 건지를 도출을 하고 이미지 오그멘테이션 포인트도 도출하고 출력 값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커스텀을 수행할 겁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 맞춤형으로 커스텀 포인트를 적용한 다음에 VG는 여기가 3으로 변경될 거고 입력 데이터는 224, 224, 3 RGB로 갈 거예요. 여기 이렇게 가서 한 다음에 레이블링 데이터는 따로 준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트레이닝 있는 것들을 그냥 활용할 겁니다. 대신에 케라스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 활용한 폴더 이름으로 레이블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은 케라스의 이제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는 그 함수를 라이브러리라고 했나? 함수를 이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데이터 부족을 좀 극복하려고 위치 이동, 회전, 좌우 반전 등의 변화를 줄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와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지를 PPT를 통해서 PDF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진행합니다. 자, 됐어요. 여기 하나씩 실행을 하셔야 돼요. 하나씩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이미지 파일 일단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이미지넷으로 일단 파일로만 확인을 해서 여기 대한 CSID 값이라는 게 뭐냐면 이 클래스 값이 버섯, 클래스 값이 강아지, 클래스 고양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넷 데이터가 훈련됐으니까 그 클래스에 무엇들이 있는지를 잠깐 확인하는 CSID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확인하는 작업들을 거치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지넷 VGG 모델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VG넷이 뭐냐 라는 것은 VGG 16 모델을 활용해서 이미지넷 대상으로 한번 분류를 해본 거예요. 프리티의 모델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한번 분류 실행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해 봤을 때 프레딕트 VGG 16하고 여기에 이미지들을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미지를 모델 적용하고 모델 적용된 결과를 파츠나하고 가장 확률 높은 결과를 획득하고 이 버섯이라는 게 아콘인데 여기까지 하고 얘는 지금 샘플로 제가 해본 거고 여기 두 번째를 시행하세요. 두 번째를 시행하시면 이제 우리가 불러온 VG넷을 프로젝트를 이 함수를 가지고 얘가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VG 모델 불러와서 모델 서머리를 보여주고 테스트할 파일들을 찾고 프로젝트 VG 모델 파일을 해가지고 이 파일들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얘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콘이라는 거는 36.7이라는 예측값이 나왔고 얘는 멀티룸이 71.41%가 나왔고
얘는 버드 하우스라는 버섯인 것 같은데 23.68이 나왔고, 얘는 티베탄 테리어인데 80.98이 나왔고, 얘는 티베탄 테리어인데 86.2가 나왔고, 이런 식으로 지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기존의 프리테일 모델이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되어 있는지 한번 프레임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 우리가 받은 덴탈 이미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해볼 거예요. 파일 선택,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파일 선택하셔야 돼요. 파일 선택해서 여러분이 받은 덴탈 이미지 넣어야 돼요. 이거 넣고 열기. 자, 집중하셔야 돼요. 덴탈 이미지 넣고 열기. 여기까지 오셨죠? 덴탈 이미지 넣고 열기 하셔야 돼요. 우리가 덴탈 이미지 관련돼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고, 덴탈 이미지 지금 여기까지 오셨죠? 올라가는데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덴탈 이미지를 뭐 할까 하면 덴탈 이미지를 받아서 덴탈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 데이터가 않았었잖아요. 그걸 집을 풀고 그 카테고리에 맞게끔 트레이닝과 테스트 세팅을 폴더별로 하고 그 이후에 오그멘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분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를 올리는 작업이 선행 작업인데 되게 중요한 작업이에요. 이미지를 올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폴더를 클릭해 주세요. 폴더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 이미지넷 데이터들이 지금 기존에 했던 것들이 올라와 있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올라간 덴탈 이미지들 집이 여기 올라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중간에 스킵 안 하고 같이 진행하는 방식으로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놓칠까봐 놓치면 또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됐다 그러면 다 됐다고 하시면 저희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맥시멈 콜 스택 사이즈 이거 뭐죠? 업로드 하는데 안 되나요? 한솔님 뭐 데이터를 업로드 하시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에러가 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폴더 업로드 하고 나서 집 파일 그대로 업로드 하시면 되는데 지금 집 파일 업로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집 파일 업로드 하면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만 일단. 혹시 한솔님처럼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네, 하는 중. 다시 한번 한솔님은 다시 한 번만 해보시겠어요? 그런 에러가 날 리가 없는데? 그럼 구글 콜앱에서 나오는 에러 같은데요. 한 번 다시 해주시겠어요? 한솔님? 그 압축 파일체로 하셔야 돼요. 형부님처럼 압축을 풀고 하면 안 되고 압축 파일체로. 압축을 풀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압축은 뒤에 제가 코드로 풀게 해놨어요. 음. 이거 압축 파일체로 올리셔야 돼요. 압축 파일체. 압축을 풀지 마세요. 풀지 마세요. 일단 다 되시면 이제 다음 스텝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되시면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됐어요? 됐으면 여기에는 올라가는 건 큰 이견이 없을 거예요. 여기에 딱 보여야지 돼요.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얘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가 얘가 보여야 돼.
이 폴더가 보여야 돼. 이 집이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요걸 실행하죠. 수행하시면 얘가 언집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집 파일체를 올려서 해야지 언집이 먹는 거예요. 먹어서 지금 요 폴더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덴탈 이미지라는 폴더가 생겨야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됐나요? 덴탈 이미지 생기셨어요? 그럼 눌러보면 테스트 트레인이 있어요. 이렇게. 테스트 트레인. 그러면은 치료된 거, 부패된 거, 건강한 치아. 이렇게 나누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해준 부분이 커스텀 데이터에 클래시피케이션 해주는 거예요. 얘를 눌러요. 누르시면 돼요. 분류를 실행해서 지금 요 체계에 맞게 분류를 실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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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다음에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 임포트해서 플스 이미지 해서 여기에 지금 오그멘테이션한 이미지 적응수의 데이터를 커버하기 위해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한 다음에 트레이닝을 할 거니까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한 거예요. 됐죠? 그럼 오그멘테이션 됐어요. 클래스가 3개. 그 다음에 모델을 VGG 16의 컨볼루션 레이어 그대로 두고 플리코렉트 레이어 부분만 새로 정의하는 거예요. 파인 튜닝 스콥 자체가 플리코렉션 레이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볼루션 레이어를 여기 레이어 트레이너블 펄스 얼렸어요. 얼리고 나머지 부분 플리코렉트 레이어만 재구성해서 소프트맥스 드랍아웃 주고 이렇게 재구성한 거예요. 커스터마이징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를 모델을 새로 정의를 하고 그렇죠? 모델을 새로 정의를 하고 그렇죠? 정의된 모델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모델을 학습하시는 거예요. 모델 학습하세요. 여기까지 모델 학습하시면 얘가 좀 오래 걸려요. 여기까지 하시고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기까지 하신 분. 그럼 지금 이렇게 뉴트렌 VG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압축 파일을 가져와요. 와서 여기서 압축을 풀어요. 그 다음에 커스텀 데이터 분류 체계에 맞게 여러 가지 이제 파일들을 재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로더,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로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트랜스폼을 좀 변형을 해가지고 데이터에 약간 변경을 해가지고 이미지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검증, 학습, 검증에 대한 데이터 제너레이션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모델을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레이너블 펄스 컨볼루션 레이어는 얼리고 VG 모델에 컨볼루션 레이어 하나 추가하고 그 다음 프리코넥트 레이어를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을 좀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변경된 모델에 맞게 오그멘테이션한 데이터로 학습을 다시 수행하는 거예요. 학습을 다시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폭 100번 도는 거죠. 이터레이션. 걸려요. 안 되시는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는 거예요. 키워드 데이터, 디테일, 헬스. 지금 다들 여기까지 트레이닝까지 오셨나요? 다들 오셨어요? 트레이닝 하고 계신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같이 해와야 되는 거라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지만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보시면 대략적으로 감이 오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POC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미지 데이터만 바꿔끼고 클래시피케이션에만 좀 변경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제가 생각에는 그 정도까지는. 그러면 모르는 분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그래도 뭔가를 하는구나 이 사람이 그런 정도의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실전 딥러닝 비전 강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크롬 사파리 브라우저 문제인가? 아, 한솔님 잘 되시죠? 음. 트레이닝 하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아마도 이게 구글 드라이브가 크롬에서만 동작되나 보네요. 커렉이나 이런 게. 구글이 그러네. 어차피 이게 동영상으로 제가 찍고 있어요. 뭐 혹시 몰라가지고. 그래서 안 되시는 분들은 동영상 보고 한번 이 부분만 따서 확인해 주셔도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 돌았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학습 중에 로스와 어큐러시를 한번 보는 거예요. 로스 그래프 확인해 보면, 자, 어큐러시는 이렇게, 로스는 이렇게 보죠. 잘 되고 있는 거는 대충 확인돼요. 뭐 비트는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새로 학습된 모델로 분류를 해보면, 여기서 이제 이 함수를 정의한 거예요. 이 함수를 정의하고, 여기서 그 함수를 실행해서 각각의 파일들을 한번 보는 봤을 때, 오, 치료대, 뭐, 키워드 99.64, DK, 상했다, 100%, 키워드 100%. 근데 얘가 키워드인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뭔가 레진을 입힌 걸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지금, 그 모델을 재학습해서 우리의 어떤 분류에 맞게 예측까지 지금 수행된 겁니다. 커스텀을 해서 모델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지금 우리가 한 일들이 기존에 보시면 이미지 파일을 그냥 받아왔어요. 워시룸이라든지 록, 캣에 대한 이미지들을 받아와서 이미지넷 데이터 이게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됐죠. 된 다음에 우리가 한 거는 VG16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케라스 어플리케이션 VG16 모델에 대해서 이미지넷 데이터 우리가 받은 이미지넷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번 기존에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본 거죠. 확인해 봤을 때, 아, 확인해 봤을 때,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봤을 때 이미지 때 테스트할 이미지 파일을 넣고, 모델, 모델 모양 보여주고, 모델을 불러보고, 그 모델을 먼저 불러오는 게 먼저고요. 모델 서머를 통해서 뉴럴 아키텍처를 한번 확인해 보고, 거기 VGNet 16의 아키텍처, 뉴럴 아키텍처 확인해 보고, 모델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프레딕션을 해본 거예요. 이미지 파일을. 해봤을 때, 아, 이렇게 이런 일체들이 이렇게 예측이 이렇게 되는구나를 확인을 했어요. 예측이 되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VG16에 대해서 우리의 도메인에 맞게 커스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덴탈 이미지를 먼저 가져와서 압축을 덴탈 이미지를 콜에 이제 드라이브 요 컨텐츠 영역에 여기다 업로드를 시켰고요. 시킨 걸 가지고 압축을 풀었어요. 덴탈 이미지 압축을 풀고 그 다음에 커스텀 데이터의 분류 체계를 여기서 이제 실행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프레딕트 아니다 여기 아까 학습행위 따랐네. 분류 실행이 분류 실행 한번 샘플로 한번 확인해 본 거고요. 분류 실행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로더를 가지고서 기존에 분류된 태그에 대한 이미지들에 대해서 이미지 오그멘테이션을 각각 검증 학습, 검증 뭐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했어요. 수행한 다음에 VG16 모델을 새로 정의를 했어요.
컨볼루션 레이어는 여기 보시면 펄스로 트레이너블 펄스로 픽스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풀리 커넥트 레이어 부분을 좀 재구성을 해서 모델의 아키텍처를 약간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켰죠. 모델 학습을 시킨 거예요. 학습을 시켜서 우리 이미지에 맞게 모델 구조 변경된 거와 우리 이미지를 태워서 프리트레인 모델의 일부를 재학습을 시켰어요. 재학습을 시킨 다음에 어큐러시랑 로스를 확인을 했고요. 그걸 가지고 새로 학습된 모델로 분류를 실행했어요. 분류를 실행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프로젝트를 해봤을 때 이렇게 이제 어프로치들이 나오더라. 여기까지 보이시지? 우리가 실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까지 해봤을 때 나도 한번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들죠. 여기까지 다 되셨죠? 여기까지 다 되셨고 그럼 이게 유사해요. 여기까지 되셨죠? 다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VGG넷이 아니라 레스넷으로 갈게요. 레스넷. 근데 동일해요. 동일해요. VG넷이나 레스넷이나.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얘를 클릭을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 기존에 이제 이미지넷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본 거고요. 그죠? 그죠?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레스넷 이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가져와서 한번 본 거죠. 보고 이 레스넷 모델 패스가 이제 기존의 프리트레이닝 모델 로드하고 트레이닝을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를 우리가 다 불러오고 가져가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해줄 부분들은 없어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컨버루션 레이어는 펄스로 두고 그죠? 이쪽에 레이어만 있고 그쵸? 그래서 그냥 고친 거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뀐 부분만 보시면은 VGG16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은 그것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앞에서 데이터 처리 다 했으니까 요걸 썼다는 거예요. 레스넷. 레스넷. 그래서 요걸 썼다. 프리딕트를 요걸 바꿨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텐서플로우 레스넷 기존에는 원래 레스넷이 이 케라스의 요걸로 제공돼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여기 콜랩에서 돌리려면 요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세팅했다는 거고 이 세팅을 통해서 기존의 이미지넷에서 불러온 요것들을 예측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기존의 코드는 어차피 똑같이 얘의 컨버전 레이어는 얼리 프리징하고 나머지 레이어를 약간 커스텀해서 레이어 구조를 바꾼 거고 그걸 가지고 다시 우리가 지금 현재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이래서 오지. 그래서 논문을 쓰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부분들이 그러니까 레스넷하고 VG16하고 뭐하고 다양한 모델을 썼을 때 비교를 하잖아요. 성능 평가를. 그럴 때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써서도 성능 평가를 하실 수도 있다. 거기에 일정 부분 아키텍처만 변경하고 인풋 이미지만 변경해서 일정 부분은 얼리고 그거를 다시 레이어를 바꾼 다음에 그 모델을 재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서 나는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레이어를 좀 이렇게 변경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어떤 인사이트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논문을 이제 쓰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좋네요. 오늘 수업이 어떻게 보면 제 실전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종사하고 계신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오늘 오신 분들은 많은 걸 얻어 가시네요. 근데 어차피 동영상이 찍히니까 또 동영상 보고 활용하셔도 되는 분들이 있죠. 근데 데이터가 제공이 안 되면 이 모델을 돌릴 수는 없잖아요. 여기 계신 지금 몇 분이야? 17분은 그 데이터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민원이신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모델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에러 나면은 그분들 못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헤매시기도 하실 거죠. 어렵죠. 이 여러 가지로. 혼자 하기는 좀 어려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익숙해지면 또 금방금방 하세요. 아, 이제 다음 주가 저는 마지막입니다. 아,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약간 이게 혼자 얘기하니까 약간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 채팅창에 안 남겨주시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따라오고 계신 건가, 이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학습 중에 로스와 정확도를 보고 모델로 다시 한번 분리를 해보면 이렇게 지금 얘가 훨씬 정확하죠. 건강한 치아. 얘는 지금 상한 치아, 얘는 키워드.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레스넷이 더 정확해요. 아까 그 친구는 아까 그 친구 잠깐만. 얘도 키워드라고 나왔어요. VG16을.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게 문제는 거예요. VG16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같은 레이어를 약간 커스텀해서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써가지고 같은 레이어 약간 커스텀해서 합숙 데이터 바꾸고 돌리는 모델을 가지고 비식을 했을 때 키워드라고 나왔어요. 이거 정상치 않네. 근데 어라? 얘 레슨넷은 딱 더 정확하네. 헬스를 나왔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인사이트가 있는 거지. 아, 우리 도메인에는 레슨넷이 맞구나. 레슨넷 50을 쓰는 게 맞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약간 POC 형태의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활용한 이 POC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빠르게 접근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이제 프리트레이닝 모델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프리트레이닝 모델 트랜스퍼 러닝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다시 한번 정리를 다시 서머라이즈를 해보겠습니다. 재밌죠? 실습을 하니까. 실습을 해야지 직관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실습을 한 내용을 잠깐 살펴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문제를 잠깐 내볼게요. 우리는 그럼 이 전략표에서 전략 뭐를 쓴 건가요? 이 원, 투, 쓰리 중에 여러분 채팅창으로 한번 남겨주세요. 원, 투, 쓰리 중에 우리는 그럼 뭐 한 거죠 지금? 뭐를 해서 했죠? 이 원, 투, 쓰리 전략 중에 전체 모델 수학 곱하기
그리고 컨버전 베이스 일정 부분 고정시킨 상태에서 나머지 계층과 클래시파이어 새로 학습시키기, 전략 3에서 컨버전 베이스는 고정시키고 클래시파이어 새로 학습시키기, 전략 1, 2, 3 중에서 우리가 지금 실습한 전략은 뭔가요? 2, 5. 형구님이 잘하시네. 맞네요. 약간 2입니다. 2. 딱 제가 얘기했죠. 컨볼루션 쪽에 앞쪽에 딱 하고 2. 2는 어디든지 POC 형태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처음 했던 부분을 가만 보시면 우리가 제일 처음 뭐 했죠? 이미지넷의 데이터 세팅 값을 가지고 기존의 프리트레이닝 모델의 성능을 한번 확인해 봤죠. 클래스에 대해서 내가 프로젝트 했을 때 어큐러시가 몇인지 분류 문제잖아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본 거죠. 확인해 보고 우리 도메인에 맞추려면 학습 데이터를 세팅을 하고 어느 영역을 얼리고 어느 부분을 재학습을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분류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것들을 문제 정의를 했죠. 그래서 문제 정의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사실. 그래서 보통 2를 많이 씁니다. 전략 2를. 전략 2를 쓰는데도 전략 2는 이제 POC 부분에서 많이 쓰고 보통 이제 진짜 이제 도메인에 실제 적용을 할 때는 다시 1로 갈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더 높은 정확도를 올리고 더 높게 더 많은 비용을 쓰고 더 높은 정확도를 요하고 그 도메인에 특화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이제 분명히 하나별체 요구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일로 이제 돈을 많이 들여서 가는 방법을 선택해야겠죠. POC는 이 한마디로 검증 정도잖아요. 검증. 이게 가능하냐 안 하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전략 2로 가고 실질적으로 서비스되는 형태는 전략 1로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략 2로 서비스하려면 약간 그냥 문제 없는 서비스. 그러니까 뭐냐면 챗봇이나 인공인간 같은 경우는 뭐 좀 장애가 나도 뭐 돈이 날아가거나 생명의 위급성을 요하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죽고 살고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그냥 전략으로 POC 형태로 그냥 인발부에서 가도 문제 안 되지만 이게 뭐 약간의 이제 어떤 진짜 그 도메인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게 정말 정확도를 요구하는 일이다. 그러면 전략 1로 가는 형태가 많다. 그래서 해보니까 되게 재밌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시 시간이 좀 남아서요. 그러면은 를 한번 시간. 지금 하긴 좀 그래서 6차 약간 맛배기 정도만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라고 배웠어요. 배웠는데 이거를 좀 더 심도 있게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장표를 가져왔는데요. 잠시만요. 피라미드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죠.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고 CNN 계열 그쪽에서도 이제 패스트 RCN 넘어가는 쪽에서도 사용됐었고 이게 또 요로에서도 사용되는 일부 방식이었죠. 그래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라는 게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해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라는 논문이 2016년 이제 12월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크기의 객체를 인식하는 게 다양한 크기의 객체를 인식한다는 이 부분이 오브젝트 디텍션 타스크의 핵심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크기에 상관없이 다양한 크기의 객체를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이 크기에 상관없이 객체를 디텍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왔어요, 우리가. 근데 하지만 기존의 방식을 이제 사용할 때 모델의 인퍼런스 속도가 너무 느려져가지고 또 메모리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다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 FP의 논문에서는 이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컴퓨팅 리소스를 적게 차지하면서 다양한 크기의 객체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본 거죠. 그러니까 기존 방식의 문제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고 이 객체가 적은 건 탐지 안 되고 큰 것만 탐지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점과 더불어 FPN의 핵심 아이디어 그리고 패스트 RCNN 저번에 나왔잖아요. 패스트 RCNN에서 결합된 FPN의 학습 과정과 성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본 이미지 자체를 컨보루션 네트워크에 입력해서 포워드 패스를 수행하고 그러니까 이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포워드 패스를 수행하고 백워드 바텀업 패스 그리고 탑다운 패스 하면은 이게 유실되는 이 기존의 원본 이미지에 손실되는 것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각 스테이지마다 서로 다른 스케일을 가지는 4개의 피처맵을 추출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바텀업 패스라고 하고 이후 탑다운 패스를 통해서 각 피처맵에 원급하고 컨볼루션 연산을 적용해가지고 모두 256 채널을 가지도록 조정하고 업샘플링을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터럴 커넥션 과정을 통해서 피라미드 레벨 바로 아래에 있는 피처맵과 엘리멘트 와이스 에디션 영상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얻은 4개의 서로 다른 피처맵에 4 곱하기 3 컨볼루션 연산을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고 여기 중간중간에 혹시나 모를 소실된 이미지에 대한 중간값들을 얻는 거죠. 그래서 해당 논문이 되게 중요한 게 해당 논문의 핵심 워딩이 뭐냐면 피라미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컨버전 네트워크에서 얻을 수 있는 서로 다른 해상도의 피처맵을 쌓아올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이 레벨 피처, 로우 레졸루션, 하이 레졸루션, 로우 레벨 피처. 바로 이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들을 잘 오브젝트 디텍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요 두 사이클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컨볼루션 네트워크에서는 거의 그 입력 중에 가까울수록 피처맵이 높은 해상도를 가지게 돼요. 가장자리 곡선 등과 같은 저수준의 여수를 보유하고 있죠. 반대로 더 깊은 레이어에서 얻을 수 있는 피처맵은 낮은 해상도를 가져요. 그 질감과 물체의 일부분은 클래스를 그러니까 질감과 물체의 일부분은 클래스를 초월할 수 있는 아주 하이레벨 피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존의 방식은 그죠?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은 피라미드의 각 레벨의 피처 맵을 일부 혹은 전부 사용해서 예측을 수행하는 형태로 이렇게 2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FPN의 이야기가 한결 수월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피처라이즈드 이미지 피라미드라는 거예요. 입력 이미지의 크기를 리사이징해서 다양한 스케일의 이미지를 네트워크에 입력하는 방법. 이 오버피트 모델이라고 하는 학습시에 이 방법을 사용했었던 거죠. 초기에. 그 다음에 싱글 피처 맵이다. 얘는 입력 이미지를 네트워크에 단일 스케일의 피처 맵을 사용한 거예요. 단일 맵. 그 속도는 매우 빠르지, 출소도 매우 빠르지만 작은 오브젝트에 대해서 디텍션 성능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리고 피라미드 피처 하이라키라는 거는 네트워크에 미리 지정된 컨버전 레이어마다 피처 맵을 추출하여 디텍션하는 방법. 얘는 싱글샷 디텍션 모델 방식에서 해당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멀티스케일 피처맵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능이 좀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피처맵에서 저수준 로레벨 피처까지 학습하면 리프레젠테이션 캐퍼시티를 손상시켜가지고 객체 인식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SSD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레벨 피처를 사용하지 않고 전체 컨버전 네트워크 중간 이전부터 피처맵을 추출해요. 하지만 이 중간 이전부터 추출하기 때문에
이 FF의 논문 저자 입장에서 높은 해상도의 피처 맵은 작은 객체 딥페이크할 때 이용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를 사용해야 된다는 관점을 보였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가 나오게 된 거죠.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는 임의의 크기의 싱글 스케일 이미지를 컨볼션 네트워크에 입력해서 다양한 스케일의 피처 맵을 출력하는 네트워크. 논문에서는 레셋을 사용해요. 레셋. 그러니까 FPN이라는 게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게 아니에요. 기존의 컨볼션 네트워크에서 지정한 레이어별로 피처 맵을 추출하여 수정하는 네트워크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는 피처 맵을 추출하여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과정에 바텀업 패스웨이, 탑다운 패스웨이, 레터럴 커넥션 이 세 가지가 핵심 요소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텀업 패스웨이는 뭐냐라고 봤을 때 이 바텀업 패스웨이 과정은 컨보루션 네트워크에서 입력해서 포워드 패스를 해서 2배씩 작아지는 피처 맵을 추출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테이지를 5개 나눴을 때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에는 같은 크기의 피처 맵을 출력하는 레이어가 많지만 논문에서는 이런 레이어를 모두 같은 스테이지에 있다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스테이지별로 마지막 레이어를 피라미드 레벨로 지정하는 이유가 깊은 레이어일수록 더 강력한 피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레스넷의 경우, 레스넷 아키텍처 여러분 아시잖아요? 각 스테이지의 마지막 레시디얼 블락에서 아웃풋 피처 맵을 활용해가지고 피처 피라미드를 구성해서 각 아웃풋을 C2, C3, C4, C5로 지정을 해버리는 거죠. 이는 컨버전 3, 컨버전 4, 컨버전 5의 아웃풋 피처 맵을 의미하고 이게 각각 4, 8, 16, 32 스트라이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스트라이드가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높을수록 듬성듬성하다. 그래서 여기에 각각 원본 이미지들이 이런 각각의 크기를 가진 피처 맵이기 때문에 상당히 작은 오브젝트도 판별할 수가 있고 컨버전 1의 아웃풋 피처 맵은 너무 많은 이 컨버전 1의 피처 맵 너무 많은 메모를 차지하기 때문에 제외됐죠. 그래서 왜냐면은 너무 많은 메모리를 차지한다는 거는 그만큼 컴퓨팅 리소스를 많이 점유한다는 거고 그게 이제 연산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탑다운 패스웨이 앤 레터럴 커넥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탑다운 패스웨이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얼리스트 네이버 해가지고 여기 지금 인풋과 아웃풋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냐면 탑다운 패스웨이는 피라미드 레벨에 있는 피처 맵을 2배로 업샘플링한 거. 그러니까 얘를 2배로 업샘플링을 이렇게 한 거야. 해서 채널 수를 동일하게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각 피라미드 레벨에 피처 맵을 2배로 업샘플링해주면 아래 레벨의 피처 맵과 크기가 같아져요. 그쵸? 그래서 C2, C3와 크기가 같아지면서 이때 리얼리스트 네이버 업샘플링을 사용합니다. 이후 모든 피라미드 레벨의 피처 맵에 원곱하기 원 컨볼루션 연산을 적용해서 채널을 256으로 맞춰주고 업샘플링된 피처 맵과 바로 아래 레벨의 피처 맵과 엘리먼트 와이드 에디션 연산을 해서 레터럴 커넥션 과정을 수행하는 거죠.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거예요. 디텍션 타스크 시 고해상도의 피처 맵은 로레벨 피처를 가져요. 그리고 객체의 위치에 대한 대상 정보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이는 저해상도 피처 맵에 비해 다운샘플링 된 수가 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해상도 피처 맵의 특징을 엘리먼트 YG 에디션을 통해서 저해상도 피처 맵을 전달해서 보존시켜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객체를 잘 디텍션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게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의 관점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스넷을 백본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레스넷을 백본으로 많이 쓴다고.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논문을 저도 거의 100편 이상 봤는데 레스넷을 백본으로 쓰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레스넷을 백본으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패스트 RCN에서 FPN을 적용해서 학습시키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죠. 네? 그렇죠. 여기 보면 이게 백본이 레스넷이라는 거고 여기에 일부 아키텍처를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가 빌드 피라미드 피처 바이 FPN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거고, 그렇죠? 두 번째가 클래스 스코어 앤 바운딩 박스 바이 RPN이라는 영역이고, 세 번째가 빌드 피처 피라미드 바이 ROI 플링에 의해서
피처 피라미드를 빌드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연결돼 있어요. 여기 FPN이 이 친구, FPN이 이 친구, RPN이 이 친구, 그렇죠? RRPN이 이 친구.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레이어, 그러니까 백본은 예로 두고 중간중간에 레이어 구조를 약간 변경시켜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애드온 해주는 형태인 거죠, 레이어들. 그렇게 논문들이 쓰이게 돼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디텍션이라는 부분이 이제 실제 인퍼런스 할 때 패스트 RCNN의 마지막 예측에 non maximum separation, 제가 저번에 non maximum separation 왜 하죠? 바운딩 박스, 최적의 바운딩 박스만 나오게끔 바운딩 박스 결과값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최적의 예측 결과만 출력하기 위해서. 그래서 레슨에서 백본으로 사용한 패스트 RCNN의 FPN을 결합했을 때 FPN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에버리지 프리시전 자체가 8% 이상 향상됐어요. 이외에도 FPN은 엔드-투-엔드 학습이 가능해요. 학습 및 테스트 시간이 일정해서 메모리 사용량이 적다라는 자료가 보였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컨버전 네트워크의 피터맵의 특징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어서 좋았고, 네트워크 특징이 얇은 레이어의 피터맵의 로렐뷰지만 로컬라이제이션에 유리한 피처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깊은 레이어의 피터맵은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도움은 없지만 클래스를 초월할 수 있는 하이레벨 피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러한 피처맵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두 종류의 피터맵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이 논문이 각광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차주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여러분. 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